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테세우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영웅 신화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테세우스는 우선 미노타우로스와 이제 관련된 영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노타우로스 알죠? 우리 미로와 관련된 괴물 있죠. 머리가 이제 소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잘 그렸네요. 스케치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그림도 이제 역시 아이게우스가 테세우스를 그린 그림이고, 벽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 이제 테세우스 영웅 신화에서는 또 아리아드네 실로 우리 유명한 그 아리아드네도 나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는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존재하는지, 이제 이 테세우스의 탄생이 그만큼 복잡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던 자, 테세우스와 관련해서 이게 제일 상징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던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가 왜 자기한테 자식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 델포이 신전에 가서 이제 신탁을 듣고 싶어서 델포이 신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테네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신탁을 아테네로 돌아가기 전에 포도주의 가죽 부대를 열어라라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신탁을 받게 됩니다. 신탁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아테네로 돌아가기 전에 포도주의 가죽 부대를 열어라, 이런 신탁.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이해 못했던 아이게우스가 그 길로 트로이의 오랜 친구인 피테우스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신탁의 의미를 물으니까 이제 이 왕은 그 신탁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아이게우스의 처소에 자신의 딸 아이트라를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아이가 테세우스라는 겁니다. 그러나 테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설을 보면은 이 아이트라는 아이게우스와 잠자리를 하기 직전에 포세이돈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게우스의 침소로 가던 이 아이트라 공주에게 아테나 여신이 체면을 걸어서 포세이돈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먼저 보내어서 이 포세이돈의 아이를 임신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아이트라와 잠자리를 함께한 아이게우스는 그녀가 임신을 하니까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이 두 개입니다. 어쨌든 간에 설은 두 개지만 테세우스는 이렇게 태어나면은 어머니와 함께 트로이에서 양육된 다음 성인이 되면 아테네로 가서 아버지와 대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게우스는 트로이를 떠나기 전에 큰 바위 밑에 자신의 칼과 신발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트라에게 아들이 이제 장성하면 돌 밑의 물건들을 꺼낼 수 있게 되면 자기한테 보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 영화나 동화에서 언뜻 들은 얘기 같죠? 이제 신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매일 그 큰 바위를 낑낑대며 밀어봅니다. 테세우스의 이제 힘이 세진 건 뭐 이렇게 바위 밀기 트레이닝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마침내 바위를 움직여서 칼과 신발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과 신발이 애매한 바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칼은 아무래도 힘이나 어떤 무력, 권력을 상징하겠죠. 그럼 신발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신발은 신은 발에 신는 것이고 발은 돼지와 접촉하는 거니까 신발은 자신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발을 아들이 신게 된다는 것은 대를 잇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옛날 우리 뭐 속된 말로 아버지 찾아 산말,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말이 그런 만화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찾아 산말 여행을 떠나는데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니까 그의 외할아버지 피테우스 이제 왕이죠. 손자에게 그 도둑이 많고 위험한 그 육로보다는 좀 안전한 그 바닷길 해로로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전역의 명성을 떨치고 있던 헤라클레스처럼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었던 그 테세우스는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선택합니다. 육로를 택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아테네로 가는 도중에 테세우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자기의 이제 명성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처치한 악당들 중에서 보면은 뭐 잡아내리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 뭐 깡패 같은 인간이 있었어요. 잡아내리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대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잡아서 자기 집에 그 설치한 쇠로 만든 침대에 눕게 해가지고 만일 그 여행객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 그를 잡아내렸고 키가 더 크면은 여행객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 들은 것 같죠? 이런 게 다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키를 이 자기의 쇠침대 크기에 맞추려 했던 아주 성격이 괴팍한 이 악당인데 테세우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화에서 나오는 이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쇠침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관적인 어떤 절대적 기준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상징할 때 이 이름을 이제 보통 인용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신화에서 보통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서구 문화권의 어떤 어원이라든지 모든 어떤 그 기원을 보면 신화와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럽이라든지 저 서구권에서 대학에서는 다 교양 과목으로 이제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뭐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알아서 나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서구 문명을 접하고 서구 문명을 지금 이제 도입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서구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아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건 우리가 어쨌든 도움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 마녀 메데이아 얘기가 나왔지만 이 테세우스 때도 메데이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이아손 영웅신화 때 이아손한테 버림을 받고 그 코린토스에서 좀 행패를 부렸던 메데이아를 이제 기억하는데 뱀이 끌은 마차를 타고 사라졌었죠. 이 메데이아가. 그래서 아테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메데이아의 신부는 왕비 즉 아이게우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데이아와 아이게우스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어쨌든 아이게우스와 재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던 메데이아가 아무래도 마녀니까 능력이 출중하죠. 예언하는 능력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가 나타나서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이아가 아이게우스에게 어떤 낯선 청년이 면담을 요청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테세우스라는 걸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이 아이게우스는 이미 이 메데이아의 손아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메데이아가 여왕의 직권으로 그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낯선 청년을 내내 테세우스죠. 마라톤으로 보냈습니다. 마라톤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 크레타의 왕 미노스를 벌하기 위해서 보냈던 식인 황소가 설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소는 우리가 저번에 헤라클레스에게 정복되어서 얌전해졌었던 황소인데 그 후 다시 난폭해져서 마구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데이아가 이 테세우스를 마라톤으로 보낸 것은 테세우스가 이 식인 황소에게 살해되기를 사실은 바란 건데
하지만 테세우스가 누굽니까? 그죠? 마라톤에 도착하자마자 품속에서 붉은 보자기를 꺼내 멋진 투사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우한 몸짓으로 서로를 자극해서 이 마라톤 평야의 구경꾼들이 열광했겠죠. 그래서 그 열광석에서 식인황소는 마침내 훌륭한 이제 바베큐가 됐겠죠. 어쨌든 테세우스는 사람까지 잡아먹었다는 이 황소를 어쨌든 제압합니다. 테세우스가 이 식인황소를 제거하고 돌아오니까 메데이아가 그를 안 되겠다, 독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메데이아가 아이게우스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테세우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아직은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임을 이 아이게우스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게우스가 이제 테세우스와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메데이아는 테세우스에게 독약을 넣은 술잔을 주고 건배를 청합니다. 세 사람이 잔을 딱 부딪히려는 순간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차고 있던 칼을 딱 알아보았습니다. 이 왕이 옛날에 자기가 아들이 성장하면 바위 밑에 있는 칼과 신발, 그죠? 그걸 갖고 이제 신발을 신고 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이게우스가 딱 테세우스가 차고 있는 칼을 보니까 바로 그 칼인 거예요.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아이게우스가 벌떡 일어나서 흥분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껴안는 바람에 테세우스가 들고 있던 술잔을 놓칩니다. 술이 바닥에 흐르면서 연기가 쫙 났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놀래가지고 메데이아를 바라보니까 메데이아의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지르면서 또다시 뱀이 이끄는 이륙마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메데이아는 소아시아 어느 지역으로 갔고 거기 이제 그녀가 살던 지역은 나중에 메데이아 이름을 따서 메데이아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메데이아는 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죠. 머리카락이 전부 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그녀가 자꾸 버림을 받거나 쫓겨다니거나 이런 거는 결국 어떤 의미겠어요? 지신신앙의 점차적인 소멸을 상징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제일 상징적인 게 이제 이 테세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미노타우로스를 제가 하는 건데, 자,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먼저 아리아드네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매우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하고 좀 비슷한, 아까 요 위에 여기에 여기에는 이제 이 지도에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남단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은 그 위치가 아주 좋아서 외부에 발달된 문명이 그리스 본토로 유입되는 그 길목에 있었으니까 위치가 그리스 문화 형성기에 이 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본토보다 더 좋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사실은 일본한테 식민 지배 당했지만 일본의 위치가 좋았잖아.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그 위치, 그죠? 일본을 거쳐야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올 수 있는. 그 일본이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총칼로 무장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총이나 화약에 화살로 싸움이 됩니까? 그 일본한테 침략을 당했는데 원래 그냥 육탄전 벌이면 우리가 이기죠. 일본은 원래 외놈들이라 해가지고 외소하다 할 때 그 외자거든요. 실제로 힘으로 하면 우리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발달된 문명 때문에 그 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국 진 거지만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위치가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도 그렇게 위치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테네는 크레타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크레타 위상이 굉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력한 이 크레타의 왕 미노스에게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밀이라 해도 사실은 좀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미노스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형제들과 함께 왕위 정탈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때 그가
자신이 크레타 왕으로 합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신탁을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노스의 기도를 들은 포세이돈이 잘생긴 황소 한 마리를 그에게 보내주었는데 바다에서 황소가 올라오는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미노스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미노스는 더 이상 포세이돈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를 괘씸하게 여긴 포세이돈이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게 최면을 걸어서 황소와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번에 앞에 다른 신화에서 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자식이 미노스의 황소란 이름을 가진 미노타우로스입니다. 그래서 황소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가진 괴물입니다. 아까 요 그림에 나왔죠? 여기 이제 미노타우로스입니다. 그래서 미노스는 이 크레타 최고의 건축 설계사인 다에달로스에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미로라고도 하죠. 짓게 해가지고 그곳에 이 괴물을 가둬두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게 매년 7명의 소년 소녀를 조공으로 바치게 해가지고 이 괴물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테세우스가 기꺼이 자신이 이 희생단의 일원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미노타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아테네의 왕위를 계승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테세우스는 시민들의 존경을 받을 필요가 있었죠. 영웅으로서의 새로운 업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청을 했는데 아테네로부터 이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될 희생단이 도착한 날, 그 미노스는 이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항구로 나갈 때 이 아리아드네 공주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 희생단원들의 모습을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공주가 바라보고 있었겠죠. 이 공주의 눈길이 나중에 한 곳에 머물렀어요. 누구냐? 전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절망적인 모습인데 유일하게 한 젊은이가 당당한 모습으로 딱 서 있는데 잘생기고 건장한 이 젊은이한테 이제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두말하면 입 아픈 테세우스겠죠. 그래서 이 테세우스를 이제 도와주기로 아리아드네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궁을 만든 이 다이달로스에게 미궁을 빠져나올 방법을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던 다이달로스도 이제 아름다운 공주의 눈물에는 당할 재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실을 사용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리아드네 공주의 정보를 토대로 테세우스가 미로의 입구에 실을 묶어놓고 그 실패를 풀면서 이제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미노타우로스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굉장한 격투가 벌어졌지만 결과는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노타우로스를 제거한 이 테세우스가 실을 다시 더듬어서 미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공주와 함께 크레타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앞에도 이 비슷한 이제 공주와 이제 뭐 영웅신화에서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죠. 뭐 메데이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아버지를 배반하는 딸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종 등장하는데 모두가 사랑 때문이었지만 이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아드네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이 두 사람이 낙소스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테세우스의 꿈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신이 아리아드네를 아테네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테세우스는 여신의 계시에 따라서 잠든 아리아드네를 그곳에 몰래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은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가 나중에 데려가서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세우스가 이 아리아드네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리아드네의 아름다움에 반한 디오니소스가 먼저 공주를 납치했다는 설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설이 맞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와 헤어져서 디오니소스의 아내가 되었다가 나중에 그 페르세우스와의 전쟁 때 아리아드네는 돌로 변합니다.
어쨌든 한편 테세우스는 이제 크레타를 떠날 때 이 아버지 아이게우스에게 자신이 승리하여서 살아오면 흰 돛을 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죠.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돛 달고 이제 갔다가 그 나중에 올 때, 그죠?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되게 잊어먹기 위한 복선이죠. 신화 줄거리에 따르면 아리아드네와 헤어진 슬픔 때문이라는 핑계도 있었지만 어쨌든 테세우스는 아버지와 이 약속을 깜빡 잊어버린 채 아테나로 입항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 신전이 세워져 있는 아테네의 그 언덕 바위에 올라가서 매일 아들 테세우스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검은 돛을 달고 나타난 배를 보고는 절망을 해서 바위 아래 몸을 던져 죽습니다. 그 후로 이 바다 이름이 아이게우스가 떨어져서 죽은 바다가 에게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여러분 에게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게우스가 이제 죽으니까 아테네 왕이 되죠. 테세우스는. 그래서 아마존족을 섭격하여서 여왕 안티오페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 테세우스가 아내로 삼은 아마존족의 여왕이 히폴리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폴리타는 사실 헤라클레스에 의해 그 헤라클레스 영웅신화 때 살해됐지 않습니까? 그런 신화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건 아마 셰익스피어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티오페가 맞죠. 자, 그래서 이 안티오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히폴리토스는 숲과 사냥의 신이고 영원한 처녀의 신인 아르테미스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전에 머물기보다는 숲에서 지내고 또 정숙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아름답고 착한 청년에게 좀 좋지 않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안티오페는 이 테세우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말년을 호라비로 지내고 싶지 않았던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의 딸 파이드라와 이제 재혼을 합니다. 파이드라 이름에 이제 파이드라 60년대 히트 쳤던 영화 죽어도 좋아 때문에 우리한테는 페드라라는 영어식 발음으로 보통 알려진 페드라라고 알려진 이름이 이제 여기서는 파이드라인데 아버지만큼이나 그 늙은 테세우스에게 시집을 온 젊은 페드라가 자기 또래의 젊고 잘생긴 히폴리토스를 보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그런 연정을 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섭리인데 하지만 이 페드라 유혹에 히폴리토스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자존심이 왕창 구겨진 페드라가 히폴리토스를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테세우스가 없을 때 궁전을 찾은 히폴리토스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테세우스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판단력이 좀 떨어졌겠죠. 분노해가지고 아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낀 히폴리토스가 코린토스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아테네에서 코린토스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지요. 절벽 사이로 좁고 가파른 그런 길들이 많고 그래서 히폴리토스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그의 앞에 검은 황소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이 황소는 테세우스의 부탁으로 포세이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앞으로 혹은 옆으로 이렇게 빙빙 돌 수도 있죠. 그래서 히폴리토스도 충돌을 피하려고 마차를 갑자기 세우니까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신화는 테세우스가 이제 현명한 왕, 현군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좀 상실됐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어쨌든 테세우스의 이름은 그리스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이제 테세우스가 이 아티카 지방을 점유하고 있던 여러 종족을 통합하여서 나라를 세우고 그 수도를 아테네로 정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주몽과 좀 비슷하죠. 반은 역사적이고 반은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면서 또 약간 신화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조금 그런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했던 인물인데 그의 많은 행정이 결국 신화화되면서 그죠? 좀 이제
신격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말년의 테세우스는 아무래도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좀 실정을 하게 되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나라로 스키로스 왕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근근히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테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아테네로 옮겨지는데 이 테세우스의 유해는 지금도 테세이온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테세우스 신화, 영웅 신화와 관련된 막 대충의 그 내용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동영상 제가 준비한 게 한번 볼까요? 관련된 내용 한번 봅시다. 어떤 영웅이에요. 아테네가 위치해 있는 아티카 지방은 신화가 약한 편이어서 테세우스 전설을 빼고는 이렇다 할 영웅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테세우스 신화는 소리가 굉장히 아테네인의 조곤조곤하네, 그죠?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대표적 신화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테세우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를 미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신화 속에서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으로 등장하고요. 아테네의 민주정마저도 테세우스가 시작했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정을 실시하게 됐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이었지만 어린 시절은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더 이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불 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의 어머니 고향인 그리스 남부의 트로이젠에서 지냈습니다.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테네로 돌아갔는데 아테네로 출발하기 전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는 먼저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칼 한 자루와 신발을 넣었고요. 그 위를 큰 바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가 바위를 치우고 그 아래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하면 이 증표를 지니고 아테네로 오게 하세요. 모험은 안전하고 수월했기 때문이죠. 테세우스는 가능한 한 빨리 영웅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고 아테네로의 여정 속에서 많은 모험을 경험함으로써 그렇죠. 이를 아까 말했던 이제 안전한 해로보다는 일부러 힘든 육로를 선택한 빨리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 그리스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까지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오히려 테세우스를 경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제치고 인기를 얻은 테세우스를 왕으로 초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기 아들인 걸 모르고 테세우스를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 모험을 하면서 영웅으로 이제 사람들이 추앙하게 되죠. 자. 이러한 두려움으로 왕은 테세우스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를 연회에 초청했어요. 여기 이제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이제 아까 제가 읽은 내용에서는 그 메데이아가 이제 그 계획을 세웠지만, 어쨌든 이렇게 초대됩니다. 말하면 이 계획은 당시 메데이아가 꾸며낸 것이었죠. 메데이아는 예. 독을 든 잔을 테세우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는 자신이 아이게우스의 아들임을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검을 본 아이게우스 왕은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차렸고 곧바로 이 사실을 온 나라에 선포했어요. 그런데
테세우스가 왕의 상속자가 된 아테네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테네로 도착하기 몇 해 전 크레타 미노스 왕의 아들인 안드로게우스가 아테네를 방문했는데 그때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에 분노한 미노스 왕이 아테네를 침략했어요. 이 침략 이후로 아테네는 크레타로 9년마다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공물로 보내 미궁으로 가는 길에 크레타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미노스의 딸이었던 크레타 공주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어 사랑에 빠진 아리아드네는 자신이 사랑하는 테세우스가 결국 죽을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에게 가서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테세우스로 들어가 미노타우로스와 조우합니다. 그리고는 맨주먹으로 미노타우로스를 처리했죠. 별다른 무기가 없었던 테세우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미노타우로스를 처리한 테세우스는 자신과 함께 온 소녀, 소년들을 데리고 미궁을 빠져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리아드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미궁을 빠져나온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함께 도망쳐 아테네로 향합니다.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랑에 빠져 아버지도 배신했던 아리아드네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해요. 아테네로 향하던 테세우스 일행은 잠시 낙소스에 들렀는데 이때 이들의 사랑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낙소스 섬에서의 사건은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이야기는 아리아드네가 잠든 사이에 테세우스가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아리아드네가 배멀미가 심해 낙소스 섬에 잠시 머문 사이에 테세우스를 태우고 있던 배가 갑작스러운 경량으로 바다로 떠밀려 나갔고 이건 새로운 또 버전이네요. 그 다음 이 때문에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들의 결론은 모두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 여기에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건을 겪은 테세우스 일행은 다행히 아테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검은 돛대를 흰 돛대로 바꿔달겠다고 약속한 테세. 그렇죠. 이게 이제 아리아드네 때문에 아마 수심에 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보고 자살하게 되는 그 내용이죠. 자, 그럼 약간 건너뛰고, 자, 그다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왕권을 포기하고 시민들이 모이고 투표할 수 있는 장소인 의회를 지었습니다. 이로써 아테네는 시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민주정치의 이제 토대가 마련된 거죠. 그러나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역사적으로는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죠. 미노스 왕이 등장하는 청동기 시대의 아테네는 민주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민주정은 이후 암흑시대를 거쳐 새롭게 형성된 폴리스의 아테네에서 발전한 정치 형태입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민주정이 발달한 시기는 기원전 5세기쯤이 되고요. 시기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오늘은 아테네가 사랑한 영웅 테세우스에 관한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찾은 것 중에 우리 이 테세우스 신화가 이제 우리 고구려 유리왕과 닮은 내용이 많다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줍니다.
또한 굉장히 함축적인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 단순한 재미로 볼 수만은 없죠. 신들의 이야기, 상상의 여러 생명체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영웅들의 이야기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연구 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특수성을 벗어나 보편적인 공통성을 지니는 이야기들을 만나면 우리의 상상력은 더욱 확대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 신화 속의 영웅 테세우스와 고구려 유리왕의 이야기가 가지는 서사적 구조의 유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그 당시에 동서양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서로 얘기를 뭐 짜맞춘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가지는 어떤 생각하는 거라든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류라면 공통적인 어떤 유산이 신화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우연히도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점이 유사한지 한번 들어봅시다. 영웅적인 탄생, 출생의 신의성, 비밀의 징표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세우스의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테세우스 이야기.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는 후계를 이을 자식이 없어 테세우스를 항상 조금 건너뛸까요? 시간 근심에 쌓여 관계상 있었다. 우리 결국 테세우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테네의 왕위를 물려받았다. 삼국사기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 유리왕 이야기 유리왕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하늘의 신 해모수가 물의 신 하백의 딸인 유화를 만나 자식을 낳았으니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다. 해모수가 홀로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에 홀로 남겨진 유화는 부여의 왕 금화가 보고 궁에서 살게 하였다. 주몽은 어머니를 모시고 부여의 궁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무예가 출중하여 부의 누구였죠? 드라마 왕자들이 주몽을 이름이 송 기억이 안 나는. 하루는 왕자들과 주몽이 사냥을 나갔는데 주몽이 사슴을 더 많이 잡자 사람을 시켜 주몽을 나무에 묶어놓고는 궁으로 돌아와 버렸다. 주몽은 묶인 채로 나무의 뿌리까지 뽑아서는 궁으로 돌아왔다. 송일궁인가? 네, 맞아요. 이러한 제주에 놀란 부여의 대소왕자와 형제들은 더욱 주몽을 경계하고 시기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화 부인은 주몽을 옛신앙자와 혼인을 시켰다. 결혼을 하면 이러한 시기감이 덜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주몽의 뛰어난 재주는 감출 수 없었고 마침내 주몽은 부여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주몽은 떠나기 전 부인과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임신한 예씨 부인에게 말한다. 부인,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남긴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칠각형의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시오. 너무 비슷하죠? 그죠? 네, 이런 게 그 당시에 서로 뭐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같이 짠 것도 아닌데 이게 아주 유사합니다. 그죠? 이것을 찾는다면 곧 나의 아들일 것이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리고 오이, 마리, 혁보와 붉은 명마를 타고 부여를 떠났다. 유리는 주몽을 닮아 어릴 적부터 활을 잘 쏘았다. 어린 유리가 활을 가지고 참새를 쏘아 놀던 중 잘못하여 물을 깃는 부인의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 부인이 꾸짖어 말하였다. 이 아이가 아비가 없어서 이처럼 노는구나. 유리는 부끄러워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너의 아버지는 비상한 사람이라서 나라에 용납되지 못해 남쪽 땅으로 도망하여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다. 아버지가 가실 때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남긴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칠각형의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시오. 만약 이것을 찾는다면 곧 나의 아들일 것이오. 라고 하셨다. 유리는 이 말을 듣고 칠각형의 돌과 소나무를 찾아 산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어느 날 아침 마루 위에 앉아 있다가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다가가서 보니 주춧돌이 칠각형이었다. 그는 곧 기둥 아래를 뒤져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찾아냈다. 그리고 칼 조각을 들고 부여를 떠나 졸본으로 향하였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기 전 졸본에는 유력한 가문이 있었다. 5가문 중 계루부의 공주였던 소선우는 우태와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라는 2 아들이 있었다. 우태가 일찍 죽자 소선우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 마침내 주몽은 부여에서 세력을 거느리고 졸본으로 돌아와 비범한 재주를 부려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주몽을 눈여겨보았던 소선호는 주몽과 만나 마음이 통하였다. 소선호는 그녀의 막강한 경제력과 뛰어난 지혜로 주몽을 도와 나라를 건국하였다. 주몽은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지었고 소선호는 왕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 유리는 부여에서 아버지의 징표를 들고 졸본 땅으로 찾아오게 된다. 유리는 궁으로 찾아와 주몽에게 자신의 부러진 검날을 보인다. 이에 주몽이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그 조각을 맞추어 보니 칼에서 피가 나면서 하나의 온전한 검이 되었다. 혈연이죠. 이에 주몽이 유리에게 네가 나의 아들이라면 분명 너 또한 천신의 후신이니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내 앞에서 그 능력을 보이라 고 하였다. 이에 유리는 궁궐의 창에 구멍이 나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올려다보고는 즉시 몸을 날려 공중에 솟구쳐 창 구멍으로 새어드는 햇빛을 막아 기이한 신성을 보이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 소선호는 주몽에게 청하여 많은 재물을 나누어 가지고 2 아들과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2 아들과 오간, 마려 등 18사람을 데리고 고구려를 떠나 남으로 향했다. 또한 이때 고구려에서 그녀를 따르던 많은 백성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다. 남으로 향해 도착한 곳은 마한의 땅이었다. 그곳에서 마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서북쪽 백리의 땅을 얻어 왕을 일컫고 국호를 백제라 했다. 백제라고 했군요. 그리스와 고구려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보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고대 문명의 교류와 민족의 이동을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진실은 2000년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 다시 한번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많은 상상을 더해가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신화를 하기 전에 이 신화의 어떤 가치가 우리 인류 공통의 유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런 게 동서양을 구분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동영상 준비한 게 좀 더 있지만 이거는 심리학으로 읽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보고 맞춥시다. 테세우스와 오인의 악당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버클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상준 박사님의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 책은 버클랩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 한 주 한 권에서 52번째로 함께 읽는 책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은 이 책 고전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경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정신과적으로 신화 속 인물들의 마음과 에피소드의 설정들을 해석했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이 책은 총 10가지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의존과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페르세우스를 페르세포네. 이용해서 머리카락이 무수한 뱀인 괴물 메두사를 죽인 아테나의 에피소드에서는 아테나의 소유욕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많은 인물 중에서도 테세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테세우스의 에피소드를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테네에는 아이게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자, 요거 그에게는 약간 큰 근데 고민이 띄고 있었습니다. 실컷 먹고 취해 있는 아이게우스와 자신의 딸인 아이트리와 하룻밤을 보내게 만들죠. 아이트리는 곧 임신했고 아이게우스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복 동생 팔라스 때문에 아이트라와 곁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지만 대신 아이트라에게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자, 근데 띱시다. 소나무를 휘어서 그 사이에 행인을 묶어두고 두 소나무를 이어주던 이제- 끈을 끊어서 행인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하고 있었죠.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테세우스의 모험 중에 모험 과정에서 만나는 악당들인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여행객들을 그 자기의 새 침대에 맞춰서 여행객 키가 크면은 잘라버리고 작으면은 강제로 팔다리를 찢어서 내리고 이렇게 죽였댔죠. 내가 그 악당입니다. 물론 영웅인 테세우스는 도움을 청하며 접근하는 시네스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봤고 오히려 시네스를 소나무 사이에 묶어 그가 행했던 방법으로 사지가 찢겨져 죽게 만듭니다. 저자는 이 에피소드에서 꼿꼿이 서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인 소나무가 억지로 휘어져 있다는 점이 어린 시절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과도한 통제로 인한 억압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다른 어른들이 세워놓은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소나무를 억압한 끈을 끊어버림으로써 테세우스가 지나친 자기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런 이제 심리학적 해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화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만한 내용 같아서 제가 찾아놨는데 한번 봅시다. 조금만 더. 세 번째로 만난 악당은 스키론이었습니다. 스키론은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고 나서 행인에게 절벽을 등지고 자신의 발을 닦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행인을 발로 걷어차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는 악당이었습니다. 스키론과 마주친 테세우스는 역시 단번에 그의 정체를 알아봤고 그가 자신의 물건을 빼앗고 발을 닦는 일을 시키도록 유도했다가 발을 닦는 과정에서 그를 잡아 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저자는 처음에는 순응하는 척했다가 이후에는 스키론을 떨어뜨린 테세우스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존재했던 지나친 수동적인 태도나 복종 욕구, 순응에 대한 욕구를 깨버리고 자기 자신의 능동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풀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만난 악당은 케르키온이었는데요. 케르키온은 힘이 매우 세고 레슬링의 고수라 지나가는 행인을 번쩍 들어 내팽개치는 방법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테세우스도 케르키온 못지않게 힘이 셌지만 무엇보다 평소에 갈고 닦은 레슬링 기술이 출중해서 케르키온 역시 단번에 제압하여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테세우스가 케르키온을 죽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테세우스가 평소에 꾸준히 레슬링 기술을 연마했다는 점이라는 데에 주목해서 무의식적인 것, 선천적인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원칙과 훈련을 통해 갈고 닦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악당은 악당의 이름보다도 악당의 침대가 아주 유명한데요. 바로 자신의 침대의 길이에 맞춰 행인을 자르거나 아까 늘려서 말했던 엽기적으로 죽였던 프로크루스테스입니다. 테세우스를 만난 날에는 본인이 그 침대에 눕게 되지만 말이죠. 저자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례가 인간의 아집과 편견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삼아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프로크루스테스를 죽임으로써 테세우스는 그가 가진 아집과 편견의 세상을 깨버리는 것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린 테세우스와 다섯 악당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사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신화인 만큼 에피소드의 설정 구석구석에 문화적 원형이 되는 해석들이 많아서 미술작품처럼 알고 볼수록 더욱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신화 속 인물들의 인간적 심리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주는 책, 김상준 박사의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책 소개이기도 하지만 또 테세우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신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때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신화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어떤 문학이나 어떤 예술의 소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일단 시간이 50분이 넘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영웅신화도 오늘 이 정도 하고, 지금 이제 남은 게 이제 우리가 학기 말이 다 돼가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거의 다 이제 마쳐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는 이제 신화 내용을 끝내고 나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관련해서 신화가 가는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마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 테세우스 신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